제30회 기념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가 2023년 10월 28일 동물교감 치유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렸다. 장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가 주최하고 고양시원광대학교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물매개치료의 학술적 연구 교류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개최한다. 총 5개의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강연 주제는 1. 원광대 김옥진 교수의 인간과 반려동물의 교감 역사와 전망 2. 부천대 김현주 교수의 수의사와 함께하는 동물매개치료 3.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양가영 박사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교감 치유 4. 원광대 대학원 이성진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전수민님의 매미를 활용한 동물 교감 활동이 노인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사례 발표 5. 원광대 대학원 곽상기님의 반려견 행동 영상이 직장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 발표 우리 부천대 학과장님이신 김현주 교수님의 강연을 부족하지만 폰으로 촬영하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합니다. 자이고 현재 부천대학교에서 반려동물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동물매개 심리치료학회의사 그리고 보건사라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외에 다른 진료 스텝이죠. 보건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라고 지금 저희 이제 학회가 발족을 해서 지금 아주 국내에서 활발하게 지금 김옥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사나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 예를 들어 수의사면 수의학회를 가면 거기에 있는 90% 이상은 수의사거든요. 동물보건사 학회나 협회를 가면 98%가 보건사겠죠. 훈련사 학회를 가면 훈련사예요. 다들. 근데 희한하게 저희 동물매개 심리치료 학회를 보면요.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학부 때 뭐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한 학문이 바로 동물매개 또는 동물교감 영역이라고 봅니다. 여러 영역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전공을 한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겠지만 저는 이제 수의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수의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기대하시는 거 있죠? 강아지 아픈 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나중에 질문 시간 되면 우리 애 아픈 거 조금 물어봐야지. 저 말고 여기 네 분 다 이렇게 수의사 계시거든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강아지 아픈 거 물어보실 거면. 참 이쪽 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오늘 동물교감 치유 사실 아까 했던 얘기와 조금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물교감 치유 그리고 이제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우리 강아지도 동물교감 치유에 활용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의사의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감 치유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어때 보여요? 강아지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강아지한테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요. 그죠? 동물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띵의 의미가 좀 더 강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물 교감이라는 표현을 저도 쓰겠습니다. 동물과 함께 교감을 해서 동물도 사람도 같이 행복하자가 사실은 큰 타이틀일 것 같아요. 동물을 교감, 활용해서
사람만 아프지 않자, 사람만 조금 치료받자라고 하는 게 시작은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우리 수의사들이 여기 앉아있지 않았겠죠, 그죠? 의사나 간호사들이 더 많이 오셨었겠죠. 우리는 동물도 함께 행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시는 분이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이도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도 와 있는데, 자, 옥시토신이 무슨 역할을 하죠? 아시겠지만 옥시토신 아이 1등이니까 아실 거예요. 옥시토신은 너무 우리 좋아.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다른 말로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아빠가 먼저 깨요, 엄마가 먼저 깨요? 엄마가 먼저 깨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아빠가 게으르거나 귀에 손을 깨우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태아의 만출을 빨리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몸이 원래대로 자궁이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심지어 이 옥시토신은 아가가 엄마의 젖을 빨면, 이 전내리 반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젖을 빨면 그 자극에 의해서 옥시토신이 더 분비가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는 옥시토신이 더 높아져 있어요, 아빠보다. 그래서 아기가 우는 소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듣고 계속 주무시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케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옥시토신이 서로 증가해요. 물론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짝사랑하고 있는 거라 강아지의 증가 수치보다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해요. 사람이 더 많이 치유를 받고 있긴 하겠죠, 동물에게서. 자꾸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 의사님께서 왜 잘 안 되지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저희 학회 이름이 동물 매개 심리 치료 학회예요. 예전에는 동물 매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이제 고양 특례시에서도 교감 치유 문화재라고 했는데, 교감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썼냐면 오래된 게 아니고요. 2018년에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농진청에서 매개치료 이러니까 동물을 활용하고 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교감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해서 이제 바뀌게 됐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교감치유에 대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건 이제 농수축산신문에서 여러 교수님들, 연구자들의 논문을 데이터로 근거로 대부분 이제 김옥주 회장님의 대부분 많은 의견이 반영이 됐지만, 교감치유의 가치가 엄청 높다. 이런 여러 논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그리고 살면서 조금 즐거운 이런 활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안 한 사람들보다 92% 이상이 훨씬 효과가 좋았다. 동물을 활용 매개로 교감을 하니 훨씬 치유 효과가 좋았다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감 치유, 우리 이제 학회 이름은 매개 심리 치료 학회인데, 그럼 교감 치유, 매개 치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매개 치료라는 단어를 많이는 안 쓰지만 매개 치료는 분명히 치료의 영역이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환자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환자의 치료.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 이제 간호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 학회에는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도 함께 계세요. 사람을 치료하는 영역에서도 우리 동물 교감 치유가 같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효과냐? 이거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치료하고 약 먹고 쉬는 것보다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치유 효과가 좋다는, 이거는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을 가장 무서워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기관이요. 이 효과 없는 거 가지고 막 약을 만들거나 처방을 했다 이러면 여기서 바로 보험료 지급 안 해주고 막 이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치유 효과가 있더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발간해낸 잡지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대인관계도 향상되고, 이제 중요한 건 노인들,
치매 예방이나 인지 능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살률이나 아니면 정신 질환이나 신체 기능 향상이 되고 또 우울증 개선에도 여러 기여를 하고 있다는 다양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망 앞으로 당연히 더 발전하겠죠. 그런데 더 발전을 할 텐데 그 발전하는데 탁 걸리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요거는 동물매개 치료단 20대 여러분들과 같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매개치료 들어봤어요? 동물 교감치료 들어봤어요? 네, 아직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동물 매개치료, 동물 교감치료면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수의사 입장이니까 수의사한테 묻는 거예요. 동물 치료받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요. 물론 둘 다 치료받고 둘 다 케어를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이제 원래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 고양시에서 이런 행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저희 학술제랑 같이 고양시에서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감치료나 매개치료가 뭔지 모르고 나 이거 해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직 많이 알고 계시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길이 훨씬 많은 분야긴 하죠. 자, 근데 이제 들어보니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족들한테 또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냐? 70%가 오케이, 있다. 우리는 요 밑에 아니요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아니요예요? 그러면 왜 동물교감 치료가 왜 싫어요? 했더니 저 개 싫어하는데요? 하고 찍고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저 고양이 알러지 있어요.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해서요, 냄새 나서요, 위생적인 이유. 그리고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더 연구하고 개발하시면 돼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있는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위생적 이유나 동물을 싫어해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식사하면서 여기 강호대 교수님이랑 살짝 얘기했는데 강호대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동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렇게 막 허하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교감치료가 효과는 있는데 병원에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병원이 조금 더 힘들면 그러면은 요양시설은 어떠신가요? 라고 아까 의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은 내가 당당하게 내 강아지를 매개치료 견이에요 라고 했지만 못 들어가는 병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더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입장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의사 입장에서, 간호사 입장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있는 데에다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냐. 사실은 꽃 같은 것도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는 병원도 많아요. 꽃 알러지 때문에. 근데 하물며 동물인데 당연히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이 개가 환자 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책임져? 병원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너무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알러지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사실 교통사고 났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인지자화가 온 환자인데
그 전에 알러지가 있었어요. 동물 알러지가 있어서 또는 진드기나 이런 감염병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데 얘기를 인지장애 가서 병원에 갔는데 저 알러지 있어요. 강아지 알러지 있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없는데 영역병 환자가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동물 교감 치료 안 할게요. 매개 치료 우리 병원은 아직 안 하고 싶어요. 효과가 좋은 거 아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 단어는 아시죠? 주노시스, 인수공통 감염병. 보통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했죠. 자, 그래서 수의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수의료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동물보건사가 계실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동물 간호사, 동물 보건사죠. 동물 보건사나 아니면 수의사처럼 동물과 관련된 의료 시스템이 있을 거고 사실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동물을 케어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 그리고 동물을 케어하는 사람 범위 안에서 사실 우리 이 동물 매개 치료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의 역할,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무나 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다 도와줘서 모두가 꼭 필요한 영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다 필요한 영역이에요. 수의사가 없어도 안 되고요. 매개치료사가 없어도 안 되죠. 환자가 가진 특성이 있을 거죠.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 환자의 특성이 뭐다라는 아는 환자의 의료진도 필요하고 동물과 관련된 수의사나 간호복지사도 있어요. 저 옛날 용어입니다. 지금 보건사죠. 보건사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동물교감 치료가 완벽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 감염 예방. 그렇게 해야 동물교감 치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게 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조금 궁금하시죠? 요건 이제 여기 감염 예방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건강관리.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대표적으로 강아지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 있죠. 자, 우리 한번 얘기만 해볼게요. 보통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질병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강아지 질병 뭘부터 설명할까요? 하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방접종이거든요. 예방접종 돈 들여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기도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어요. 그게 강아지한테도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종합접종이라고 하는 DHPPL 그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렙토스피로시스라고 하는 질병은 사람한테도 올 수 있어요. 사람한테 올 수 있는 질병인데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 강아지한테 특별하기 때문에 맞는 종류들도 있고요. 강아지한테 잘 안 오는데 이게 사람한테 가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는 접종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사실 수의사의 영역 안에 이제 요즘 원헬스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수의사는 사람만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공통질병, 동물로 인한 사람한테 오는 공통질병 최근 들어서 80년대 이후에 우리 사람한테 오는 질병들의 80%의 시작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질병을 같이 알아야 사람의 질병도 케어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MT도 못 가고, 그쵸? 입학식도 못 하고, 졸업식도 못 하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느라 화장도 예쁘게 못 하고, 그쵸?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그 코로나 시작이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메르스, 반복 낙타 그러고, 사스,
다 동물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의 질병을 먼저 케어해야 사람의 질병도 케어한다라고 해서 원헬스 다 한 개다 이거예요. 환경, 사람, 동물의 질병이 하나라고 해서 원헬스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들은 동물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 얘기했던 렙토스피라는 사람이 렙토스피라라는 병에 걸리잖아요. 세균이거든요. 근데 요 세균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꽈배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슉 들어가면 심하면 사람이 황달에 걸리고 신장이 다 망가져서 평생 혈액투석을 하면서 지내야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광견병이라는 질병이 있죠. 광견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만 광견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물리면 물려서 막 무서워하는 증세가 이미 발현이 됐다 그러면 치사율이 몇 프로? 100%예요. 그쵸? 100%가 어딨어 세상에 하는데 100%가 있어요. 그게 광견병이거든요. 광견병이라는 바이러스는 미칠 광자를 쓴 이유가 바이러스가 창성을 통해서 또 침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상처를 내서 침이 들어가게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무는 거죠. 그죠? 칼로 구워가지고 침 바르는 것보다 상처 내갖고 바로 물어버리면 그게 바이러스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무는 거예요. 그게 광견병이거든요. 광견병 증세가 나타나서 내가 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동물한테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증세가 나타나고 증세가 나타나면 치사율이 100%라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죠? 코로나 사망률이 1%가 안 됐는데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광견병 예방 접종 약을 병원에다가 주고 혹시라도 돈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5,000원, 1,000원만 내고 동물병원에 가서 이름 적고 주소지 적으면 무료로도 맞을 수 있고 1,000원으로도 맞을 수 있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한강 이남에서는 대부분 광견병 바이러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수원에서 고양이랑 개한테 있었는데 보통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광견병이 박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강아지. 근데 이제 여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의사는 또는 동물보건사는 광견병 예방접종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요? 우린 없어요. 우린 안 해도 되고요. 물렸을 때 모르니까 속수에다가 주사를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치료 개념으로 접종을 하긴 하는데 일단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광견병 주사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건 이제 파상풍 주사 같은 거를 맞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한 크게 물려가지고 친구들을 병원에 데려간 적이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한 번은 개에 물리고 한 번은 프레리독이라고 하는 동물한테 물렸어요. 프레리독이 되게 귀엽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빵 먹고 이런 친구들인데 얘네가 번식할 때가 되면 수컷이 되게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물면 아주 손이 확 찢어져요. 그죠? 데리고 가니까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프레디 도그한테 물렸다가 도그면 개네. 개가 아니고요. 설치류인데요. 그러면은 뭘 맞으면 되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파상풍 주사 맞춰주시라고 해서 파상풍 프레도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 웃으셨어. 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어요. 원래 되게 이쁜 애라고. 근데 얘가 교미할 때 그냥 이렇다고. 자,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요. 수의사가 보는 매개치료, 동물 교감 치유에서는 동물의 건강 관리나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우미 동물, 치유 도우미 동물이 우리 집 강아지 애기 이름이 뭐였죠? 애들? 진군이랑 심이요. 두 마리가 수업 때 맨날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하시죠? 이 애들도 도우미 동물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저희 버터가 있는데 우리 버터가 치유동물이 동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견종이 정해져 있진 않죠. 소형견, 대형견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사실 여기다가 투견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처럼 착하고 순하고 사람 말 잘 듣는 걸로 유명한 아이들. 제가 본 어떤 골든 리트리버는 동물병원에 제가 실습을 할 때였는데 엑스레이 찍는 보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가 자세를 잡는 거예요. 엑스레이 자세를. 실제 실화예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 많죠, 그죠? 소형견 중에 시추나 말티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니엘 같은 이런 아이들 대부분 이제 도용이 동물로 일단은 봤을 때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아이들이 대부분 도용이 동물로 선발이 되는데 사실은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같이 데리고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이면 활동적이 큰 견종이 조금 더 나을 거고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 사실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강의를 가서 들었는데 특수목적견 있죠. 특수목적견 보통 경호 또는 수색 탐지견, 사체 탐지견, 뭐 마약 탐지견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가 있죠. 근데 대통령 경호하는 개 종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섭고 경찰처럼 생긴 아이들, 도베르만이나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일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 여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하는 개 종류가 바뀌었대요. 스파니엘로 바뀌었대죠. 네, 네. 그래서 이 대상자에 따라서도 사실 종류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너무 아기가 예쁘긴 하지만 생후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제 선발 기준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될까 하면 약간 저는 이거를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MBTI 있죠. 강아지는 MBTI를 검사를 해갖고 이걸 해야 돼. 자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치유를 동물로 적합할 것 같아요? 이가 적합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겠죠. 그죠? 그거는 태어나면서 기질이라는 건 타고나요. 그쵸? 여러분들도 물론 살면서 성격이 바뀔 수 있죠. 저도 바뀐 것 같거든요. 바뀔 수는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가진 성향이라는 게 있죠.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강아지들도 맹견을 얘기할 때 견종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기질평가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얘가 어떤 기질을 가진 개체인가 이 개체를 두고 기질평가를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후 7주 정도 되면 대체로 자기 성격이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보통 이제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다른 말로 시도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부모가 친절하고 사교적인 아이였던가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한 배에 보통 6, 7마리 있는데 유독 밥도 못 먹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엄마 꼬리 뒤에서 이렇게 체격 작게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보다는 비켜! 내가 먹을 거야! 여기도 먹고 막 지가 침 다 발라놓은 이런 애들. 물론 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약간 밝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친화력 있고 애정도 사랑을 갈구하거나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은 개체가 조금 더 적합한 동물이라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소매치고 버터야 했을 때 오는 애가 있고 버터야 했을 때 꼬리 슉 내리고 저 도망가가지고 케이지 속으로 쏙 들어가는 애도 있죠. 그렇게 해서 1원 치고 한번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았을 때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애가 있고 안았을 때 얼굴 흩으면서 다른 사람인데 입속에 혀 집어넣는 이런 애들 있죠. 수의사가 이렇게 안았잖아요. 병원에 왔는데 양냄새 나고 막 주사 놓는 거 아는데도 와가지고 막 입속에 막 혀놓고 얼굴 막 핥아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애들일수록 도우미견으로 조금 더 적합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더 기질평가를 정확하게 하자고 보면 일단 자기 개를 자기가 평가하는 건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죠? 우리 애는 내가 봤을 때 천재인데 남이 봤을 때는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원래 성격과 다른 성격이 나올 것 같은 환경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 해야 자기가 낯선 곳에 우리가 지금 도우미견으로 활동을 나가면 낯선 환경에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평가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받은 자료에서 보시면 뭐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친화성,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놓았을 때 발발발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꼬리 흔들면서 내려가는 다리 찾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요거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대부분 강아지들의 에너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에 요 방법들이거든요.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있다가 금방 지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다 큰 아이들은 어떻게 보냐? 자, 너무 명확하게 상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대충 나오지 않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애는 어디에도 속한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버터는 여기에다가 속해요. 걸음걸이가 빠르고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아이거든요. 아시죠? 네. 손을 하고 따라다니고. MBTI E 대문자 E 대문자 I죠. MBTI 다 아시죠? 아시죠? 자,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사님께서 워낙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 시간 관계상 복지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항목인데 자, 1번 항목은 동물들이 학대나 또는 불편이나 자기가 제약받는 곳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자, 마지막을 보여드려야 돼요. 자, 우리 고양 특례시 오늘 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물 교감 치유 문화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학회도 학술 대회도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